냄새난다며 사위가 버린 장모님의 낡은 패딩. 그 속에서 쏟아진 건 1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그 옷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칼바람이 문틈으로 휙휙 들어오는 소리. 그날 밤 이옥분 할머니는 낡은 단칸방에서 혼자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72살.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사셨죠. 손마디는 일찌감치 굽어버렸고 허리는 새우등처럼 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앞엔 낡은 패딩 한 벌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 옆엔 쌈짓돈처럼 구겨진 5만 원권 지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툭! 바늘이 두꺼운 안감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 한 장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패딩 안감 속 솜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바늘을 들어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바늘에 찔린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김을 호 불어 손가락을 닦아내곤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사위 민석 씨가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게 느껴졌죠. 걱정 마라,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할머니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평생 모은 돈 1억 원. 은행 통장에 넣어두긴 했지만 왠지 불안했답니다. 카드깡이니 보이스피싱이니 요즘 세상은 무서운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직접 사위에게 전하되 따뜻한 옷에 담아주자고. 겨울이 코앞이니까 사위가 이 옷 입고 몸이라도 녹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면 안 돼. 바늘기가 안 보인다고.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할머니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폐가 한 장, 2장 안감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할머니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사위, 이번 겨울엔 기 좀 펴야 할 텐데.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엔 애틋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마침내 마지막 지폐까지 다 넣고 안감을 꼼꼼히 꿰맨 할머니는 패딩을 들어 올려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낡은 패딩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솜이 빠진 자리도 있고 색도 바래서 누런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엔 이 옷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내 생선 비린내가 좀 배긴 했어도 마음만은 받아줘. 할머니는 패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엔 평생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따, 초반부터 억수로 가슴이 먹먹하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뒷내용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이소. 돈 한 푼도 안 드는디 우리 옥분 할머니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이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패딩을 깨끗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점퍼를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오늘은 사위네 집에 가는 날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보여야지. 할머니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1억이라는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할까? 딸아이는 뭐라고 할까?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사위 민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민석의 표정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민석이 너 입으라고 가져왔어.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옷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민석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뭐예요? 낡은 패딩이잖아요. 할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단다. 안에 두툼하게 솜도 넣어놨고, 민석은 패딩을 대충 만져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냄새 나는데요. 생선 냄새.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옷에 냄새가 좀 배서. 빨면 괜찮을 거야. 민석은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석이도 요즘 힘드니까 예민한 거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민석은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안에서 낡은 패딩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걸 집어들고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진짜 생선 냄새 장난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입어? 궁상맞게 이런 걸 왜 가져오시는 거야? 그는 패딩을 다시 봉투에 쑤셔 넣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위에 올려두긴 했지만 볼 때마다 거슬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야겠어. 집에 두면 냄새만 나고. 그는 패딩을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넣을까 하다가 그마저도 아까웠습니다. 저런 낡은 옷은 수거도 안 할 거야. 민석은 아파트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쓰레기 봉투 옆에 패딩을 던졌습니다. 툭! 패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손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패딩 위로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정성스럽게 꿰맨 그 옷. 1억 원이 들어있는 그 옷.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추운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꿰맨 그 옷이 단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쓰레기 봉투 옆에 내팽개쳐졌다는 걸. 그 안에 든 1억이 사위의 무관심 속에 함께 버려졌다는 걸. 그리고 그 옷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옥분 할머니가 완전히 떠난 걸 확인한 민석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푹 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패딩을 꺼냈습니다. 누런 빛이 도는 천, 군데군데 솜이 빠진 자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 민석은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은 패딩을 이리저리 펼쳐봤습니다. 디자인도 촌스럽고 색도 바래서 완전히 구제품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입어? 민석은 패딩을 다시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내 민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셨어요? 응, 방금 가셨어. 민석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장모님이 내 준비물이래. 민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패딩이네.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비는 무슨, 그냥 낡은 옷 가져온 거지. 냄새도 장난 아니고. 민석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지는 패딩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두툼한 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누비신 것 같은데. 당신 입어봐요. 민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입어.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냥 버릴 거야.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버리긴 왜 버려요?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가져오신 건데. 민석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 생각한다고 이런 헌옷을 가져와? 차라리 돈을 주던가.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파시면서 우리 키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네 집안은 뭐만 하면 가난 타령이야. 나도 지금 사업 어려워서 죽겠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런 걸 가져와서 뭐 하라는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면 당신이 보관해. 나는 절대 안 입을 거니까. 민석은 패딩을 민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민지는 패딩을 받아 안았습니다. 천에서 어머니의 손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민지는 패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민지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귀를 막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장모 생각하면 울고, 친정 생각하면 울고, 결혼하고도 맨날 친정 타령이야. 민석은 짜증이 났습니다.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쌓여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장모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생선 냄새나는 옷이나 가져오고. 민석은 맥주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먼저 잠이 들었고 민석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베란다 쪽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패딩을 거기에 걸어둔 모양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패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패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그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말 못 참겠네. 민석은 패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뒤편에는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패딩을 쓰레기 봉투 옆에 던졌습니다.
툭! 패딩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손을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집에 냄새도 안 나겠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버린 그 옷 안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걸, 장모가 밤새 피를 흘려가며 한 땀 한 땀 꿰맨 돈이라는 걸,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는 걸. 민석은 그저 낡은 옷 하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미래를,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장모의 눈물을 함께 버린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민석의 얼굴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민석. 그 순간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에 버려진 패딩 위로도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옷. 사위를 위해 평생 모은 1억 원이 든 그 옷. 그렇게 추운 겨울밤,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일어나 베란다를 보았습니다. 패딩이 없네. 민지는 거실로 나와 민석을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주신 패딩 어디 있어요? 민석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버렸어. 뭐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렸다니, 어디에 버렸어요? 쓰레기장에. 낡은 옷 보관하고 있을 순 없잖아. 민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민석은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당신이야. 맨날 친정 엄마 타령만 하고. 나도 힘든데 이해 좀 해줘.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당신 생각해서 준비하신 건데 그냥 감사하다고 해. 어차피 못 입을 옷이었어. 민석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수모를. 하지만 민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패딩 안에 1억 원을 숨겨 놓았다는 걸. 그리고 그 옷이 지금 쓰레기장에서 눈을 막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옥분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민석이 그 옷 잘 받았니? 응, 엄마. 고맙대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따뜻하게 잘 입으라고 해라. 옥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끄는 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사위, 이제 좀 따뜻하게 지내겠지. 하지만 그 순간, 쓰레기 집화장에서는 청소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쓰레기 봉투들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딩도 함께 차에 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작업자가 패딩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옷이네. 헌옷 수거함에 넣어야지. 그는 패딩을 들고 헌옷 수거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막 던지려던 순간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작업자는 패딩을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들었나? 하지만 작업자는 궁금증을 참고 그냥 헌옷 수거함에 패딩을 던져 넣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패딩은 어두운 수거함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옥분 할머니가 완전히 떠난 걸 확인한 민석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푹 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패딩을 꺼냈습니다. 누런 빛이 도는 천, 군데군데 솜이 빠진 자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 민석은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은 패딩을 이리저리 펼쳐봤습니다. 디자인도 촌스럽고 색도 바래서 완전히 구제품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입어? 민석은 패딩을 다시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내 민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셨어요? 응, 방금 가셨어. 민석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장모님이 내 준비물이래. 민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패딩이네.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비는 무슨, 그냥 낡은 옷 가져온 거지. 냄새도 장난 아니고. 민석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지는 패딩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두툼한 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누비신 것 같은데. 당신 입어봐요. 민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입어.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냥 버릴 거야.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버리긴 왜 버려요?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가져오신 건데. 민석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 생각한다고 이런 헌옷을 가져와? 차라리 돈을 주던가.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파시면서 우리 키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네 집안은 뭐만 하면 가난 타령이야. 나도 지금 사업 어려워서 죽겠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런 걸 가져와서 뭐 하라는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면 당신이 보관해. 나는 절대 안 입을 거니까. 민석은 패딩을 민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민지는 패딩을 받아 안았습니다. 천에서 어머니의 손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민지는 패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민지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귀를 막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장모 생각하면 울고, 친정 생각하면 울고, 결혼하고도 맨날 친정 타령이야. 민석은 짜증이 났습니다.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쌓여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장모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생선 냄새나는 옷이나 가져오고.
민석은 맥주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먼저 잠이 들었고 민석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베란다 쪽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패딩을 거기에 걸어둔 모양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패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패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그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말 못 참겠네. 민석은 패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뒤편에는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패딩을 쓰레기 봉투 옆에 던졌습니다. 툭! 패딩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손을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집에 냄새도 안 나겠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버린 그 옷 안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걸. 장모가 밤새 피를 흘려가며 한 땀 한 땀 꿰맨 돈이라는 걸.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는 걸. 민석은 그저 낡은 옷 하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미래를,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장모의 눈물을 함께 버린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민석의 얼굴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민석. 그 순간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에 버려진 패딩 위로도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옷. 사위를 위해 평생 모은 1억 원이 든 그 옷. 그렇게 추운 겨울밤, 쓰레기처럼 버려진 채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일어나 베란다를 보았습니다. 패딩이 없네. 민지는 거실로 나와 민석을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주신 패딩 어디 있어요? 민석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버렸어. 뭐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렸다니, 어디에 버렸어요? 쓰레기장에. 낡은 옷 보관하고 있을 순 없잖아. 민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민석은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당신이야. 맨날 친정 엄마 타령만 하고. 나도 힘든데 이해 좀 해줘.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당신 생각해서 준비하신 건데. 그냥 감사하다고 해. 어차피 못 입을 옷이었어. 민석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수모를. 하지만 민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패딩 안에 1억 원을 숨겨 놓았다는 걸. 그리고 그 옷이 지금 쓰레기장에서 눈을 막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옥분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민석이 그 옷 잘 받았니? 응, 엄마. 고맙대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따뜻하게 잘 입으라고 해라. 옥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끄는 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사위, 이제 좀 따뜻하게 지내겠지. 하지만 그 순간 쓰레기 집화장에서는 청소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쓰레기 봉투들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딩도 함께 차에 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작업자가 패딩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옷이네. 헌옷 수거함에 넣어야지. 그는 패딩을 들고 헌옷 수거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막 던지려던 순간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작업자는 패딩을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들었나? 하지만 작업자는 궁금증을 참고 그냥 헌옷 수거함에 패딩을 던져 넣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패딩은 어두운 수거함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헌옷 수거함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환기구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한 줄기. 그것만이 이 어둠 속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패딩은 다른 헌옷들 사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찢어진 티셔츠, 낡은 청바지, 구멍난 양말들. 그 속에서 옥분 할머니의 패딩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사위를 위한 마지막 희망. 그 모든 게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거함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쌩. 금속 표면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 한 대,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수거함 안, 버려진 패딩. 아무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옷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옥분 할머니의 단칸방.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옷을 잘 입었을까? 따뜻할까? 기뻐했을까?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사위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냄새 때문에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까? 할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석이는 착한 아이야. 딸이 선택한 사람인데.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 그 속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라도 할까?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참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밤새 꿰맨 그 옷이 지금 헌옷 수거함에 처박혀 있다는 걸, 사위가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걸, 1억 원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걸. 할머니는 그저 행복한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패딩 입고 출근하는 모습, 동료들이 따뜻해 보인다고 칭찬하는 모습, 사업이 잘 풀려서 웃는 모습.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이제 잘 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거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기구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비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빗물이 수거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패딩이 조금씩 젖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물기. 옥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옷이 비를 막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청소차가 나타났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헌옷 수거함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거 날짜가 아니었으니까 패딩은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6시. 옥분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 할머니는 낡은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석이가 내 옷 입고 있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 힘이 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버스 안.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민석이 옷 잘 맞니? 따뜻하게 입으라고 해라. 문자를 보내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받은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 민지는 어머니의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지? 남편이 버렸다고 어떻게 말해? 민지는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쳤습니다. 잘 맞아요, 엄마.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민지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을. 민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날 오후 헌옷 수거함 근처에 노숙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덥수룩한 수염.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거함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입을 옷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거함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약 그가 수거함을 열었다면, 만약 패딩을 발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패딩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생선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딸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민석이가 옷을 잘 입고 있다니. 할머니는 저녁도 거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할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민석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 채. 하지만 그 순간 수거함 안패딩은 여전히 어둠과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수거함 주변도 희미한 불빛에 감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수거함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남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품위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거함을 바라봤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거함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비걱. 잠금 장치가 약간 헐거웠습니다. 오래되어서 녹슨 잠금 장치. 남자는 힘을 줬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남자는 수거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여러 옷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옷 몇 개를 만져봤습니다. 너무 얇은 것들, 구멍이 난 것들. 그러다 손에 뭔가 묵직한 게 잡혔습니다. 패딩이었습니다. 남자는 패딩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패딩을 살펴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두툼했습니다. 추위를 막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패딩을 입어봤습니다. 몸에 착 감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패딩 안감을 만져봤습니다.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종이 같은 느낌.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일단 입고 가자. 남자는 패딩을 입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몸에는 1억 원이 감싸여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평생이 그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가 노숙자 차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패딩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 대한건설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노숙자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를 창업하기 전 자신도 거리에서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세상의 밑바닥이 어떤지 기억하려고 그는 일부러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노숙자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모를 때의 태도, 그것이 진짜였으니까. 오늘도 그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입고 있던 얇은 옷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헌옷 수거함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패딩을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그 옷. 김 회장은 패딩을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패딩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패딩 안감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김 회장은 참지 못하고 안감을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패딩을 벗어들였습니다. 안감 솔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었습니다. 직, 천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5만 원권 지폐.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뜯었습니다. 지폐가 1장, 2장, 3장. 계속 나왔습니다.
안감 전체에 지폐가 누벼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10장, 20장, 30장.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감을 뜯었을 때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자네 사업 어렵다지. 내 생선 비린내 묻은 돈이라 미안하네만. 평생 모은 거라 많진 않아도 1억이야. 이 옷 입고 따뜻하게 지내게. 힘내게. 우리 딸이 자네 선택한 거 엄마로서 믿네. 부탁이야.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모 옥분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억. 평생을 모은 1억. 생선 장사로 모은 그 돈을 사위에게 주려고 옷에 꿰맸다니. 김 회장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돈을 다뤘습니다.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돈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1억만큼 무거운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딸에 대한 사랑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옷이 내 손에 들어왔을까?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야. 이 귀한 마음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김 회장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서방. 그럼 사위 이름이 이씨구나. 장모 옥분. 장모님 성함은 옥분. 김 회장은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옷은 왜 헌옷수거함에 있었을까? 사위가 받았다면 소중히 간직했어야 하는데 왜 버려졌을까?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마 사위가 이걸 버린 건가? 이 소중한 마음을, 이 간절한 사랑을 쓰레기처럼 버린 건가? 김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사위가 이걸 버렸다면 그 사람은 돈만 버린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마음을 버린 거야. 김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옥분이라는 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사위가 옷을 잘 입었다고 믿으며 행복해 하실까? 자신의 정성이 쓰레기가 됐단 걸 모르실까? 김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겠다. 만약 사위가 이걸 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무엇을 버렸는지, 얼마나 귀한 걸 잃었는지. 김 회장은 지폐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편지는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다시 입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탐욕과 무지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옥분, 사위 성씨 이씨.
이 정보로 찾아야 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긴급 수배야. 이옥분이라는 분을 찾아야 해. 70대 여성,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 사위 성씨가 이 씨야. 서울 전역을 뒤져서라도 찾아. 비서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옥분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당신의 마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위에게 무엇을 버렸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을 꼭 껴안으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끼며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을. 김 회장은 그걸 보여줄 것입니다. 탐욕으로 눈먼 자에게 사랑의 무게를.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이옥분 씨, 72세. 동대문 시장에서 30년째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딸 이름은 민지, 35세. 사위는 박민석, 38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거주. 비서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주소 보내. 그리고 당분간 내 연락 끊어.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김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낡은 옷, 더러운 신발. 완벽했습니다. 이대로 가야 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사람들이 나를 회장으로 보지 않을 때의 태도. 그게 진실이니까. 김 회장은 옥분 할머니의 패딩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사위가 사업한다더니 제법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냉소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들.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 김 회장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냄새난다는 듯 코를 막았습니다. 자리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익숙했습니다. 매년 이런 경험을 하니까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속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동역에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은 걸어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 화려한 외관, 깔끔한 조경. 김 회장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이,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댁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무슨 일로요? 중요한 물건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 집이 당신한테 물건 맡길 리 없는데요. 그냥 가세요. 여기 구걸하러 오는 데 아니에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방문입니다. 주인이 판단할 문제지 당신이 막을 일이 아니요. 경비원은 당황했습니다. 노숙자 같은 행색이지만 말투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15층 박민석 씨 댁에 손님 오셨는데요. 민석이 받았습니다. 누군데요? 경비원이 김 회장을 받습니다. 성함이 김태준입니다. 경비원이 전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분인데요. 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태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다던가요? 물건 돌려드리러 왔답니다. 민석은 짜증스러웠습니다. 무슨 물건? 아, 혹시 택배? 그냥 경비실에 맡기라고 해요. 경비원이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맡기고 가시래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물건이니까요. 경비원이 다시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전해드려야 한답니다. 중요한 물건이래요.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 물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올라오라고 해요. 경비원이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도 된답니다. 15층이에요.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벽지와 조명. 김 회장은 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비싼 시계가 손목에 빛났습니다. 민석은 김 회장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 완전 노숙자 차림인데. 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김 회장은 패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옷 아십니까?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패딩? 분명 버렸는데. 왜 저 사람이 들고 있지? 그게 어떻게.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옷, 장모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거 맞죠? 민석은 눈을 굴렸습니다. 아, 그거요. 네, 맞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이 옷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민석은 코웃음 쳤습니다. 뭐가 들었긴요? 낡은 솜이랑 천 아니에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이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나 봐요. 혹시 주부셨어요? 김 회장은 냉소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은 이 옷을 버렸습니다. 헌옷수거함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기요. 그건 오해예요. 김 회장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장모님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냄새난다고 낡았다고. 민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수로. 김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수요? 새벽 2시에 몰래 나가서 버린 게 실수입니까?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알지? 당신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김 회장은 패딩을 펼쳤습니다. 뜯어진 안감이 보였습니다. 이 옷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십시오. 민석은 안감을 봤습니다. 실밥이 뜯어진 자리,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저게 뭐지? 김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오다네?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장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 당신을 위해 이 옷에 누빈 돈. 민석은 멍해졌습니다. 1억?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 회장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죠. 장모님이 손수 쓰신 편지입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민석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사위를 위해 딸을 부탁한다는 말.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김 회장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돈만 버린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버렸어요. 평생의 사랑을, 삶의 의미를.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용서가 됩니까? 당신이 해야 할 건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때 안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민지는 김 회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옷, 어머니 옷이잖아. 김 회장은 민지를 봤습니다. 당신이 옥분 할머니 따님이십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딸 민지예요. 근데 어머니 옷을 어떻게 해?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이 옷과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하니까요. 민지는 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이요. 아마 지금쯤 가게에 계실 거예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가야 해. 장모님께 사과해야 해.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은 어머님과 따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패딩을 쓰다듬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생선 굽는 냄새,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앞장섰습니다. 저기에요. 민지가 가리킨 곳, 작은 생선 가게가 보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진 손. 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김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분이 이 옷의 주인, 저분이 1억을 모으신 분, 저분이 평생을 일하신 분. 민지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엄마. 옥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옥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딸이 찾아온 게,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지는 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옥부는 김 회장을 봤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누구세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패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옷 기억하십니까?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가 민석이한테 준 옷인데 왜 여기 있어?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옷을 제가 주었습니다. 헌옷수거함에서.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헌옷수거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가 잘 입고 있다고 했는데.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석이가 버렸어.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버렸다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냄새난다고. 낡았다고. 그래서 버렸어.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덜컹.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렸습니다. 민지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밤새 꿰맸는데, 손 다쳐가면서 만들었는데.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김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다니. 할머니, 제가 이 옷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김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도 읽었습니다. 옥부는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이 쓴 그 편지, 사위에게 전하려던 그 마음. 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옷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 한 땀 한 땀 누비신 사랑. 옥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 그 돈. 민석이 힘들다고 해서, 사업 어렵다고 해서 내가 모은 전부를 줬는데. 옥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가 됐다니. 김 회장은 패딩을 옥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1억 한 푼도 안 쓰고 다 있습니다. 옥부는 돈을 받습니다. 자신이 손수 접어서 넣었던 그 돈, 생선 비린내가 배었던 그 돈. 할머니의 손이 돈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게 내 돈이.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회장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찾았더라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셨을 텐데.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오히려 은인이에요. 이 돈을 지켜주셨잖아요. 김 회장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김 회장을 봤습니다. 노숙자 같은 행색. 하지만 말씨는 고상했습니다.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옷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에 눈물 흘린 사람입니다. 김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분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옥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는 이미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시장으로 와. 지금 당장. 민석은 달려왔습니다. 30분 후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장모님. 민석은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 실망과 배신이 가득한 눈빛. 민석은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노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돈을 버린 게 아닙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버렸습니다. 희생을 버렸습니다. 평생의 헌신을 버렸습니다. 민석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은 옥분을 받습니다. 할머니, 이 돈은 할머니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할머니가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제 생각엔 김 회장은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옥부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받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옥부는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이.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다시 가져갈게.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 내가 진짜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줄게.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달라지겠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서, 지금 동대문 시장 정문으로 차 보내. 10분 안에.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 무슨 회장? 김 회장은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소개가 늦었군요. 나는 김태준. 대한건설 회장입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한건설? 그 대한건설? 주변 상인들도 놀랐습니다. 대한건설이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옥분도 놀랐습니다. 민지도 입을 막았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옷을 입고 거리를 걷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이 옷을 만났습니다. 김 회장은 패딩을 들었습니다. 이 옷 속에서 나는 평생 본 적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한 어머니의 희생을, 한 가족을 위한 헌신을. 민석은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낡은 옷 한 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천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걸 버렸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건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김 회장은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는 72년을 사셨습니다. 그중 30년을 이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보내셨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고 다리는 부었어도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버텨오셨어요.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 씨 고생한 거 모두 알았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돈 1억. 그 돈 한 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김 회장은 지폐 한 장을 들었습니다. 이 한 장에 몇 시간의 노동이 들었을까요? 몇 마리의 생선을 손질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민석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폐를 민석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이 무게를 몰랐어요. 냄새만 맡고 코를 막았어요. 낡았다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옷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석은 바닥을 쳤습니다. 땅, 땅, 주먹으로 시멘트를 내리쳤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어요. 민석은 옥분을 받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에쿼스 2대.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김 회장을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회장이었어. 대단한 분이셨네. 민석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민석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옥분 할머니시다. 비서는 옥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뵙겠습니다, 할머니.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김 회장은 옥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김태준. 할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민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민석 씨.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큰 걸 배웠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를, 사랑의 진짜 무게를. 김 회장은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는 당신에게 1억을 주셨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헌신. 그걸 당신은 버렸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김 회장은 옥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 것. 나머지는 할머니께서 결정하십시오. 옥분은 민석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밉지 않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되거라.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 그렇게 되면 옥분은 지폐 뭉치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돈 다시 줄게. 그때까지 내가 보관하마. 민석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달라지겠습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민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남편을 잘못 봤어. 옥분은 딸을 일으켰습니다. 너는 잘못 없다. 사랑은 원래 눈을 멀게 하는 거야. 엄마도 그랬으니까. 모녀는 껴안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걸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진짜 가치가 뭔지. 옥분은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은인이에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인은 할머니예요.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으니까. 김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석은 그 차를 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꼭 달라지겠다고, 진짜 사람이 되겠다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오늘의 일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의 무게, 희생의 가치, 그리고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강남구에 새로 생긴 실버복지관. 넓고 밝은 강당에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옥분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 여러분, 오늘은 생선 손질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배운 기술, 그걸 이제 다른 어르신들께 전수하고 계셨습니다. 노인들은 경청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선생님이 될 줄,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귀한 걸 줄, 복지관을 나서는 할머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야.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오실 수 있어요? 민석이가 엄마 뵙고 싶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석이가? 네, 엄마. 민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장모님께 매주 찾아뵀습니다. 시장 일도 도왔습니다. 생선 손질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민석의 목소리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민석이 진짜 변했다는 걸. 그리고 석 달 전, 김 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복지관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으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선생님을요? 네, 할머니. 할머니만큼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 없어요. 그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할머니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석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왔습니다. 장모님. 민석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장모님 좋아하시는 거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밥을 떴습니다. 민석이 국을 떠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식사 후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업 정리했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왜?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 분수에 맞게 살려고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행복해요. 할머니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민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모님, 그 돈, 이제 받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억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진짜 사람이 됐으니까. 민석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알았습니다. 장모님, 이 돈 잘 쓰겠습니다. 아껴 쓰고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의 약속. 잠시 후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 회장이 차를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지관은 어떠십니까? 좋아요.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까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봄을 가져다 주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패딩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그 옷. 이젠 추억이 된 그 옷. 할머니가 패딩을 만졌습니다. 이 옷 덕분이에요. 이 옷이 우리를 만나게 했죠.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옷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사랑의 기적을.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노인의 주변으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민석이도 달라졌고, 민지도 행복해하고, 저도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 김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아는 두 사람. 진짜 가치를 아는 두 사람. 그렇게 봄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는 새로운 봄을 입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봄을, 사랑의 봄을, 인생 이모작의 봄을. 낡은 패딩은 이제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만든 작은 박물관, 사랑의 박물관. 그곳에 패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 천금보다 귀한 마음, 평생의 희생. 그것이 이 옷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전설, 희생의 전설, 그리고 재탄생의 전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봄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을, 아름다운 봄을, 희망의 봄을. 보이소,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제요. 남들은 몰라도 내는 그 마음 다 압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다 이런 마음 아이겠습니까? 요 밑에 댓글로 여러분 부모님 생각 한번 써보이소.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보이소.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시원하게 함 질러보이소. 제가 다 들어드릴게예.